북한군 총참모부에서 전투준비 검열을 맡았던 중장이 예정된 보고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그의 아내와 두 자녀도 평양의 집이 아닌 함경북도 국경지역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군단의 창고에서 사라진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이미 다른 부대로 옮겨졌다는 동료 장성의 이름이었습니다. 평생 명령을 내리며 살아온 그는 그날 처음으로 상부의 명령을 거슬렀습니다. 가족까지 데리고 사라진 그 밤,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조선인민군 중장 계급으로 총참모부의 전투준비 검열 업무를 맡았습니다. 부대가 상부에 올린 보고와 실제 준비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보완 기한을 정해 다시 보고받는 일이었습니다. 작전 계획을 혼자 결정하거나 모든 군수물자를 직접 관리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여러 군단의 훈련 상태와 물자 보유량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내와 고등중학교에 다니던 아들, 그보다 2살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 사범대학을 나와 교원으로 근무했지만 제가 여러 부대를 옮겨 다니는 동안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에는 동네 여성들과 식료품을 바꾸거나 옷가지를 수선해주며 살림을 보탰습니다. 제가 장령이었기 때문에 관사와 공급에서 일반 주민보다 나은 대우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가족까지 함께 평가받았고 한 번의 실수가 충성 문제로 번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어느 겨울 동북부의 한 군단을 검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부대는 혹한기 전투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서에는 차량 연료와 비상식량, 의약품이 기준량대로 확보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고 문을 열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장부에 가득하다고 적힌 의약품 상자는 절반 이상 비어 있었고 식량 포대에는 모래와 묵은 나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료 저장량도 보고된 숫자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단 관리자의 횡령부터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출고 장부를 대조하자 이상한 점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이미 다른 부대로 전출된 군관의 이름이 수령자로 적혀 있었고 같은 차량 번호가 며칠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제가 장부 원본을 봉인해 가져오라고 지시한 다음 날 군단 지휘부에서는 계산 착오가 발견돼 문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원본 일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검열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문제는 보고서를 올리기 전날 생겼습니다. 상급자가 제 방으로 사람을 보내 식량과 의약품 부족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전투준비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정상 착오로 정리하라는 말도 덧붙었습니다. 그 군단의 책임을 물으면 군수 계통뿐 아니라 더 위의 인물들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체제 전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잘못을 덮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지우지는 않되 표현을 낮추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물자가 사라졌다는 말 대신 장부와 현물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 재검열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 같은 검열에 참여했던 동료 장성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고 장부를 처음 확인한 사람이었고 저보다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습니다. 첫 설명은 건강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다른 부대로 이동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어느 쪽도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보좌관도 갑자기 교체됐습니다. 사무실 책상과 문서함은 하루 만에 비워졌고 이름은 다음 회의 참가자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그가 군사기밀을 부주의하게 다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함께 일하며 본 그는 기록 하나를 넘길 때도 수령 서명을 확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 기밀 관리가 아니라 창고 장부였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정돼 있던 검열 2건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상급부대 협의 호출도 끊겼습니다. 공식적으로 직책이 해제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결제해야 할 문서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무실 복도에는 낯선 군관이 자주 나타났고 퇴근할 때면 같은 차량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왔습니다. 집에서도 징후가 보였습니다. 아들은 학교 교원이 최근 집에 누가 찾아왔는지 아버지가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는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딸에게는 집에서 듣는 외국 방송이 있는지, 친척 가운데 행방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왜 그런 것을 묻는지 몰랐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체포 명령이 내려진 단계는 아니더라도 가족을 포함한 주변 조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자세한 내용을 모두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관여한 검열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동료 한 사람이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이들까지 조사받기 시작했다면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에서 이미 떠오르고 있던 생각을 밖으로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낀 적은 있어도 조직 밖으로 나간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까지 조사 대상이 된 이상 가만히 기다리는 것 또한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상부가 아닌 가족을 위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집을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가족 모두가 사라지면 평양을 벗어나기도 전에 추적이 시작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제게는 열흘 뒤 함경북도 부대들을 점검하는 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취소 통보가 오지 않은 마지막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출장이 끝나기 전에 감시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는 함경북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겨울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방문도 완전히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노모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친척의 연락을 이유로 여행 증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제 직책을 앞세워 위조 문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 친족 방문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만 출발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평양을 떠난 날,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집 주변에 서 있던 차량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족의 방문 목적과 행선지가 기록돼 있었기 때문에 즉시 막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는 국경을 넘는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함경북도에서 만나면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친구에게 무심코 말할 가능성까지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알던 하급 군관 한 사람을 통해 국경지역 밀수꾼과 연결되는 연락책을 찾았습니다. 그는 제가 왜 그런 사람을 찾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은 국경까지 동행할 수 없고 이름도 다시 거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도 전체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강을 건널 시간과 건너편에서 가족을 인계받을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던 외화와 아내가 보관하던 금붙이 일부를 나눠 숨겼습니다. 군 관련 문서나 무기 정보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물건을 지니고 국경 검문에 걸리면 탈출을 시도하기도 전에 간첩이나 반역 혐의가 더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살기 위해 부하들의 신상과 부대 자료를 흥정거리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출장 당일 저는 수행 군관과 운전원과 함께 공식 차량으로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출장을 위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승인된 검열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검문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동 중에 일정이 취소될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휴게 지점마다 상부 연락이 왔는지 확인했고 아무 통보가 없을 때마다 남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함경북도에 도착한 뒤 저는 예정된 부대 한 곳을 실제로 점검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지면 수행원들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 다른 초소를 확인하겠다며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진 뒤 연락책이 알려준 사람에게 짧은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가족은 이미 친척집을 나와 국경에서 떨어진 농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행원에게 몸이 좋지 않으니 새벽 일정은 늦추겠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숙소 뒤편에는 부대 취사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뒤 그 길을 빠져나왔습니다. 숙소 경계가 허술해서 가능했던 일이 아니라 검열 책임자가 밤중에 부대 안을 돌아다니는 일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에 첫 순간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연락책의 짐차는 부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적재함 아래에 몸을 숨기고 가족이 있는 농가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 안도하기보다 먼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저는 우리가 어디로 가려는지 말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굳었고 딸은 평양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것이라는 약속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몇 시간 뒤 우리가 살아있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농가를 떠날 무렵 숙소에서는 제가 없어진 사실을 알아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공식 차량과 수행원은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에 당장은 주변 수색부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틈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국경으로 가는 길에는 군복을 입은 채 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속옷으로 갈아입고 군관증과 계급 표식을 따로 감췄습니다. 검문에 걸렸을 때 신분을 밝히면 잠시 시간을 벌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도주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가장 먼저 붙잡힐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차량은 강에서 떨어진 산기슭에 멈췄습니다. 그 뒤부터는 걸어야 했습니다. 안내자는 말수를 줄이고 앞사람의 발자국만 밟으라고 했습니다. 눈 위에 여러 갈래 흔적을 남기면 경비대의 눈에 띌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멀리 초소의 불빛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몸을 낮췄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얼음이 있었지만 가운데로 갈수록 검은 물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안내자가 고른 곳은 물이 허리 아래까지 오는 구간이었습니다. 먼저 밧줄을 건넨 뒤 한 사람씩 이동했습니다. 저는 딸을 가운데 세우고 아내와 아들이 뒤를 따르게 했습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딸의 발이 돌 사이에 끼었습니다. 아이가 중심을 잃자 물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저는 팔을 붙잡아 세웠지만 신발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되돌아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건너편 두 개 도착했을 때 딸의 발은 젖은 양말 안에서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의 발을 감쌌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한번 강 쪽을 훑었습니다. 우리는 둑 아래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몇 분 동안 저는 평양에서 누리던 지위가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불빛이 반대편으로 사라진 뒤 안내자가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중국 쪽 인계자는 강에서 조금 떨어진 숲을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났다는 기쁨은 없었습니다. 강 건너에서도 잡히면 다시 북송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작은 차량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날 새벽 북한 쪽에서 검문이 강화됐다는 소식이 연락책에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계획이 없던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건너기 전부터 정해둔 인계자가 가족을 은신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조선족이 사는 마을 외곽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고 우리는 창문 가까이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군에서 중국에 관한 보고를 접한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탈북자를 숨겨주는 사람이나 이동 경로를 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서 보던 지도와 실제 도로는 전혀 달랐습니다. 검문소 위치도 수시로 바뀌었고 신분증 없이는 장거리 이동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현지 연락책의 판단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첫 은신처에서 탓세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불을 켜지 않았고 화장실도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목소리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자신 때문에 들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물도 적게 마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족을 살리려고 내린 선택이 오히려 아이들을 죽음 가까이 끌고 온 것은 아닌지 흔들렸습니다. 이동은 대부분 승합차나 화물차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차역과 장거리 버스 터미널은 신분 확인과 단속 위험이 커서 피했습니다. 한 번에 남쪽까지 내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이동한 뒤 농촌의 빈집이나 창고에서 며칠씩 기다렸고 연락책이 바뀔 때마다 비용을 다시 치러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은신처로 이동하던 밤에는 앞 도로에 공안 차량이 서 있다는 연락을 받고 한참을 우회했습니다. 운전자는 더 갈 수 없다며 우리를 과수원 창고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가져온 돈은 빠르게 줄었고 아내의 금반지까지 건네야 다음 차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사용할 자금을 남긴다는 생각은 이미 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그 기간에 제 신분을 거의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에서 일했고 가족이 위험해졌다는 정도만 말했습니다. 장령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 비싼 대가를 요구하거나 북한 쪽에 정보를 넘길 사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가 지나치게 경계한다고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서로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남부에 가까워질수록 기후와 말이 달라졌습니다. 조선말이 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이동을 맡은 사람들도 서로 다른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도로 표지판의 글자를 보아도 지명을 읽을 수 없었고 운전자가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렸습니다. 마지막 국경은 차량으로 넘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발목이 부어 있었고 딸은 두만강에서 잃어버린 신발 대신 맞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늦어질 때마다 일행과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안내자는 날이 밝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한다며 서둘렀습니다. 저는 딸의 가방을 대신 메고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군에서는 뒤처진 사람 때문에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는 가족 한 사람을 남겨두고 먼저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탈출한 이유 자체가 사라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을 내려온 뒤 현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그 순간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권도 체류 서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중국이 아니었고 북한으로 곧바로 돌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불법 입국자로 보호시설에 수용됐고 한국 측과 연락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던 지원 인력이 통역과 연락을 도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상세한 군 경력을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 관계자와 연결된 뒤에는 제 신분과 탈출 경위를 숨김없이 밝혔습니다. 신원 확인과 현지 당국의 절차가 끝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공관에 도착하면 곧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가장 두려웠던 것은 북한에 남은 친척들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뒤 어떤 조사가 벌어졌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떠올리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도 모든 일이 끝났다는 실감은 나지 않았습니다. 가족 4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넌 뒤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지역사회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먼저 보호시설로 이동해 신원과 입국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군에서 맡았던 보직 때문에 더 많은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무했던 부대와 기간, 함께 일한 사람, 제가 본 문서와 직접 보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거듭 받자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제 계급을 아는 사람은 제 말을 쉽게 되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은 계급이 아니라 진술의 앞뒤가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 판단이 항상 옳다고 믿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각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세운 계획을 거의 몰랐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점이 우리가 미리 진술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야 저희는 하나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원에서는 사회제도와 금융, 교통, 취업, 법률,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고 교통카드를 쓰는 일처럼 남들에게 평범한 생활도 제게는 처음부터 배워야 할 일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이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며칠이 지나자 질문하지 않는 쪽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음식이나 전자기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부모의 직책과 관계없이 자신의 진로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은 군인이 되고 싶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북한에서였다면 아버지의 경력과 집안 배경을 의식해 쉽게 꺼내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섭섭함이 먼저 들었지만 곧 그 감정이 제가 평생 받아온 방식과 닮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충성을 강요받아 괴로웠던 제가 아들에게 다른 형태의 복종을 요구할 뻔한 것입니다. 딸은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양에서도 종이에 사람 얼굴을 자주 그렸지만 그것을 직업과 연결해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진로 상담을 받은 뒤 아이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와 교육과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유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주거 지원을 받아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정착 지원금과 주거 지원, 지역 적응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안내가 없었다면 새 생활을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쌓은 군 경력은 한국에서 곧바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명령식 말투와 사람을 계급으로 판단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했습니다. 처음 구한 일자리에서는 저보다 어린 사람이 업무를 알려줬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가 더 많은 일을 겪었다는 생각이 앞서곤 했습니다. 그런 태도로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을 몇 번의 실수 뒤에 배웠습니다. 아내도 지역 교육을 받은 뒤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착 초기에는 짧은 시간 동안 식당 보조와 의류 수선 일을 병행했습니다. 북한에서도 살림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아내는 저보다 빠르게 이웃과 관계를 만들고 생활 정보를 익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간 뒤 다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선을 받았고 북한에서 배운 역사와 한국 교과서의 내용이 달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밝히지 않으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당당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싶은 마음도 적응 과정의 일부라는 설명을 듣고 아이들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밤에 차량 소리가 멈추면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 같아 현관 쪽을 바라본 적도 많았습니다.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오랫동안 북한에서 살던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그것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오랜 긴장 뒤에 남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남은 사람들의 소식을 마음대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특히 사라진 동료 장성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본 것과 추측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조사관의 말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가 숙청됐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사라진 뒤 장부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만은 잊지 못합니다. 어느 겨울밤 딸이 새 운동화를 현관에 가지런히 놓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신발을 보다가 두만강에서 벗겨져 떠내려간 낡은 신발 한 짝을 떠올렸습니다. 딸에게는 이미 흐릿한 기억이 됐지만 저에게는 우리가 건넌 거리를 보여주는 물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수많은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숫자가 맞는지 명령이 수행됐는지 판단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하루 동안 겪은 일을 듣는 평범한 저녁이 제 몫이 됐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습관이 불쑥 나오지만 그럴 때마다 명령하기 전에 한 번 더 듣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명령을 내리던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탈출 뒤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녀가 고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익숙한 삶의 방식을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연을 들으며 남은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